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법은 몇 조문 되지도 않아요. 한 10개 조문 법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행령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근데 이 법의 파괴력은 정말 우리나라 어떤 법률보다 파괴력이 강한 법률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법에서 그 기관이나 기업의 오너를 바로 이렇게 구속시키겠다 이런 법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법률에. 형법에만 있죠. 형법에서만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하면 몇 년 이상 징역 딱 한선을 정하고 있잖아요. 이 중처법도 기관장이나 기업 오너에 대해서 1년 이상 구속, 무조건 1년 이상 구속시키게끔 이렇게 법을 정해 놓은 그 자체가 아주 법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고 누군가한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조문은 정말 몇 개 안 되지만은 파괴력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모든 법률 통틀어서 제일 강한 법률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 시민사회단체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했을까? 2020년에 우리나라 사고 사망자가 882명이었어요. 근데 20년도에 똑같은 영국, 이보다 인구가 조금 많죠. 7천만 명이면. 거기가 111명이었어요. 사고 사망자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몇 배죠? 인구 대비하면 거의 10배 수준이 우리가 많이 죽는단 말이죠. 사고로 죽는 사람만. 더 심각한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있어요.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업무상 직장에 나와서 일하다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 1180명이에요. 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실제는 질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산업재해로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6명꼴로 아직도 사망하는 나라인 거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저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나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수준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다 바빴어요. 제때 급여만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제는 직장 다니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고용보장 받으면서 살고 싶은 욕구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왜 길거리 가다가 왜 압살해서 사망한 사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의식이 엄청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관리 시스템은 못 따라간 거죠.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로 많이 발생한 거죠. 현장 대리인 정도만 처벌받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원청의 결국 오너, 결국 그 도급 용역을 줘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오너들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더라. 다 하위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받는 데 대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분노, 그런 것도 이 법에 반영이 됐죠. 중처법의 어떤 입법 목적과 특징을 보면은 경영 책임자하고 법인만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똑같이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압사 사고든 우리 시설물에서 어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만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따지는 거고, 그렇다고 나머지 관계자분들 처벌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관계자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이 되면 이걸로 처벌한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망사고 나면 솔직히 오너나 경영 책임자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 하면 처벌하기 힘들었어요. 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다 위임해놨어. 나는 몰라 하면은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힘들어서 형사처벌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게 제일 좀 방어 방법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니에요. 경영 책임자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해라고 해놨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중요한 유해 위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고 몰랐다? 몰랐다면 이제 법 구축 체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이제 오히려 더 불리한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게 그 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위탁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는 그게 구청장까지도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직영 근로자, 계약직 종사자, 우리가 도급 용역 준 그 근로자를 다 사고 또는 사망하지 않게끔 보호해라는 거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아주 산업재해하고도 메커니즘이 다르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제조물은 없잖아요. 제조물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조물, 그 다음에 공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이걸 이용하다가 시민들이
사망 또는 보상하지 않게끔 해라는 거죠. 그럼 보호 대상자가 엄청 넓은 거예요. 다른 어떤 법률에 비해서. 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근로자 또는 도급용역 종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교육도 가능하고, 그죠? 훈련도 가능하고, 뭐 인사 고과를 통해서 어떤 통제도 가능하지만은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우리가 교육시킬 수도 없고, 시설물 안전법상에도 뭐 하자는 없어. 그런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까 재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일단 조사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치고 사망하지 않게끔 보호하라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물 점검 차원의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향후에 이제 중대시민재해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저런 이태원 참사가 만약에 비슷하게 이런 게 계속 발생하면은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뉴얼 다시 한번 보고 빠지는 게 어디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만 또 한번 떼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너무 지금 2시간 내에 다 하기 힘들어서 지금 오늘은 제일 중요한 도급용역 위탁,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제가 실무 교육을 좀 할 것 같고, 법에는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우리 종사자, 우리 근로자 또는 우리 도급용역 위탁 종사자 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하지 않게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체계를 구축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일 핵심 의무예요. 구축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축된 게 이행되는지 점검해라. 누가? 경영 책임자가. 근데 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법이 없어요. 체계 구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품질 관리 경영 시스템은 들어봤죠. 품질 관리. 똑같이 이제는 생산품뿐만 아니라 그 생산품을 만드는 그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품질 경영 관리하듯이 똑같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라고 하는 게 이 법의 핵심인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분들 일하는 거 보면은 법에서 요구하는 건 100% 다 시킨단 말이죠. 법에서 요구하는 거. 지침이 있어서 요구하는 거는 다 하는데 법에서 요구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일 약해요. 공공행정기관은 함부로 우리가 기획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법과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이런 조직에서 이 법은 세세하게 법률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 직원들 왜 스스로 보호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도급용역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업무를 타인한테 조사하는 업무들은 다 도급에 속하거든요. 여기에 상주하는 도급용역 위탁업체도 있고 일시적으로 비전형적으로 와서 하는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지하 보일러실 이런 거 수리 정비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왔다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도 대상이 돼요. 원래 비상주에서 사고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정비하러 왔는데 비상주일수록 일용직이거나 자격이 없거나 경험 없는 사람들을 싸게 막 고용하기 때문에 그냥 도왔다가 엘리베이터 홀에서 그냥 빠져서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럼 옛날 같으면 엘리베이터 업체 오면은 알아서 점검하고 가면 됐지. 우리 점검비만 주면 옛날 같으면 다 끝나는 문제였어요. 지금까지는 도급용역 위탁 주고 도급 계약만 하면 끝이죠, 솔직히. 그게 약간 안전보건 몇 규정만 있었는데 지금은 도급용역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이제 안 되죠. 이 업체가 정말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안전보건 계획은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누가 관리 감독해야 돼요? 그 엘리베이터 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 누군가는. 그분이 그 업체에서 그렇게 안전보건 활동을 지키면서 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 업무를 외부 타 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청소 업무 도중 발생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 위탁업체 정책으로 있다 이렇게 뭐 도급용역 위탁 계약서 명시했다 치더라도 구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의해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냐 없냐고 보는 거죠. 근데 법원은 구청이 마음만 먹으면 인력과 예산을 줘서 충분히 계약 방식이든 이런 걸로서 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 이렇게 판단하면은
구청이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형식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계약서에 뭐 하청의 책임이야, 뭐 식당업체가 다 책임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땐 피해가기 좀 힘들어요. 우리가 위탁 업무 주는 것 중에서 어떤 큰 정비나 수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예산 결정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죠? 인력 범위도 우리가 다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의 개념이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런데 이 경영 책임자가 우리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죠. 근데 구청장님이 혼자 이 법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안전보건 활동을 다 못하니까 관리감독자를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해야 될 모든 실무는 결국 관리감독자나 여러분 직원들이 다 실질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다 해야지 구청장님의 업무가 다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다 견해가 틀리겠지만은 저는 관리감독자가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 근데 대부분 제가 현장 진단해 보면은 관리감독자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 역할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도 공공기관 뭐 지자체 가보면은 관리감독자한테 혹시 안전보건관리 계획 세웠나요? 부서별로 안전보건 활동 어떻게 하나요? 위험성 평가할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근로자 참여 어떻게 시켰어요? 물어보면은 관리감독자가 뭐지? 그냥 관리자를 말하나? 전혀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제일 취약하다, 공공기관에서는. 내가 가면 하수도 처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 하수도 처리 관련 회의할 때 한 꼭지 항상 안전보건 업무가 한 페이지 있어야 돼요. 내 뭐 보고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그것만 있지 안전보건은 회의에 항상 누락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안전보건 업무가 모든 그 부서 회의에 한 단락으로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안전보건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뭐 산업안전기사든 산업안전보건기사든 그런 기사급이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일정 규모가 돼 있으면 뽑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안전보건 활동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하는 거 아니냐? 왜 기계기구 점검이나 이런 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하지? 왜 관리감독자 보고 자꾸 해라 그래?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은. 여기는 스텝이에요, 스텝. 이분들 조언하라고 있는 거예요, 조언. 기술적으로 조언해주고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데 잘 모르니까 지도해주라고 있는 거예요. 지도해주라고 이분이 스텝으로 있는 거지 이분들이 안전보건의 주체, 점검의 주체, 활동의 주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라니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는지 그걸 반기별로 평가해서 고용노동부 매뉴얼 보면 인사고과에까지 이제 반영을 가능하면 하라고 돼 있어요. 괜히 형식적 평가를 많이 하니까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안전보건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기본 업무가 있잖아요, 부서장으로서. 그 부서를 하수도 처리면 하수도 처리 전반적 업무를 총괄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까지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하면은 인센티브도 주고 못하면은 징계도 주고 인사고과 점수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라는 취지가 이렇게 숨어 있죠. 좀 더 안전보건 체계로 들어가면은 관리감독자라도 이렇게 행정단위, 구청처럼 조직이 큰 데는 관리감독자가 여러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본부장님도 관리감독자, 그 밑에 부서장, 팀장도 관리감독자, 그 밑에 가면 작업반장 있잖아요, 그죠? 그 노무직 쪽은 작업반장도 관리감독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그분이 다 관리감독자예요. 업무 내용은 좀 다르겠죠. 기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추락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현장 1선 관리감독자. 그 다음에 부서장급은 제가 볼 때는 총괄 관리감독자. 법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해야지 이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서장급은 자기 부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서, 자기 본부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게 잘 되고 있는지 총괄 관리 감독하고 현장 일선 관리 감독자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전보건 교육이면 이분은 진짜 자기 근로자들한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 보호구가 뭐 폐기해야 될지 계속 써야 될지 뭐 코로나 마스크는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일선 관리 감독자들이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급용역 위탁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관리해야 될까? 어디까지 뭘 관리하라고 중체법에 내용은 없어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인의 의무가 있어요. 도급인의 의무. 원래 도급인의 의무를 넘어서서 사망나지 않게끔 중체법 더욱더 포괄적인데 그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거는 법에 있는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고 중체법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시행령에. 거기에 대해 있는 건 제가 한번 다 적어봤는데 일단은 도급용역업체 선정할 때 이제 그 업체 선정할 때 그 업체의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건지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실제 그 업체를 선정한 담당자는 그 매뉴얼대로 선정한 절차에 대한 선정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되겠죠. 그럼 업체 선정할 때 그 업체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체계라면은 안전보건 목표나 계획이나 담당자나 책임자나 이런 게 다 법대로 선정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야 하는 거죠. 도급 업무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는 하고 있는지 그 위험성 평가했다면 그 감소대책 출입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러면 이 업체는 누가 관리할 건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이렇게 구청 전체의 용역 위탁업체 현황이 이런 표도 필요할 것 같고 안전보건 활동했던 게 D다. 점수별로 위탁업체별로 쫙 이렇게 다 놓으겠죠. 이게. 그 다음에 수급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비용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실제 안전보건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체계고 축이니까 그러면 수급인을 위해서 이런 안전보건비가 실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중에서 위험한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나갈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에 설치가 필요한 장소, 2m 이상이면 다 안전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꼼꼼히 보면은, 외로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해야 돼요. 도급사업장을. 그것도 일주일에 1회 이상. 그럼 점검할 때 어떤 걸 점검할 걸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부딪힘이나 넘어지는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절단이나 배임, 끼임 이런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 관리감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라는 거죠.